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동성 함정. 일단 이제 그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여러분 이거 이제 지금 들으시기 전에 만약에 그 ISLM 모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안 들으셨으면 이걸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들으시고 유동성 함정. 이게 이제 편한 방법이에요. 자, 유동성 함정 얘기를 해볼게요. 함정에 빠졌다. 그런 뜻이죠. 자, 유동성 함정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뭐 동맥 경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이제 피가 잘 돌지 않는 걸 동맥 경화. 동맥이 이제 막히는 거죠.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갖다가 돈맥 경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겁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중에 암만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고 다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기사 내용 잠깐만 볼까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돈맥 경화, 유동성 함정, 그게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기업과 가게들이 현금이 있긴 있는데 돈이 있긴 있는데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거래를 해야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돈다는 건 거래가 활발해져야 되는 거예요. 축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간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간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이제 투기 성향이 많잖아요. 실물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실물 시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융 시장으로만 이제 돈이 가고 있다. 우려가 된다. 유동성 함정.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유동성 함정은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냐? 이제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함정이 뭐다? 리퀴디티 트랩.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졌다는 건데요.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특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앙은행,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이죠. BOK.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공급해도, 이제 유동성을 증가시켜도, 그러니까 돈을 이제 풀어도 소비 투자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는 현상, 쉽게 이제 돈이 돌지 않는 현상.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그 유명한 이제 케인스입니다. 거시경제학자 케인스.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가 여러분 이제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그때 이제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공황에 이제 빠졌을 때 이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요를 창출할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 케인즈 또는 케인스는 수요 관리,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주장한 이제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개입. 정부가 이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경제가 이제 선순환, 잘 굴러가는 거하고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잘 안 굴러가는 거잖아요. 일단 선순환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이제 증가시키는 거예요. 통화를 공급하면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은행한테 이제 돈을 준다. 그래,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들이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한다? 가게나 기업한테 이제 대출로 돈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대출을 실행하면 가게나 기업이 이제 그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또는 투자, 생산 선비를 늘리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비가 살고 투자가 살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다. 이게 선순환인데 앞서도 봤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경제 주체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이 돌지 않는다. 소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유동성 함정이 왜 빠지냐? 돈이 왜 돌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제가 극심하게 안 좋을 때, 침체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업들도 현찰만 써놓고 투자를 안 하더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아질까봐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죠. 물가가 하락하는 거. 그게 디플레이션이죠. 물가 하락.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앞으로 여러분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면 지금 물건을 구입하시겠어요? 나중에 구입하시겠어요? 나중에 구입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노트북이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근데 내년 되면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소비가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늘어나지 않겠죠?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때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는 사람들이 저축하려고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자도 없는데 누가 저축하겠어요? 돈이 어디로 간다? 빚내서 오히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가 많아져서 실물 경제로 돈이 가지 않으니까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거다. 이럴 때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화폐를 공급하는 건 뭐예요?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그 정책이 통화 정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때는 통화 정책은 효과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통화 정책, 예를 들면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는 통화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즉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힘이 빠지는 거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이제 해결 방안.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정책, 정부 지출, 또 세금. 이게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미국 대공황 당시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대규모 토목 사업, 특히 여러분 뉴딜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이 뉴딜 정책을 미국 정부와 같이 이제 입안한 게 케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정 정책을 한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제 돈을 쓴 거죠. 일본도 여러분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동성 함정 빠지기 위해서 역시 이제 건설 대규모로 했고 또 상품권을 지급해서 쓰라고 이제 하는 거죠. 상품권.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표현이 재난지원금이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는 이유가 그걸 저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써서 골목 상권, 자기 주변 상권 살려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다 재정 정책에 들어가는데 정부가 직접 나섰으니까 이게 해결책이다. 또 하나는 뭐다? 경제 주체들이 다 심리가 있다는 거죠, 심리. 그래서 이제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암만 여러분 이런 정책을 써도 가게나 기업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으면 정부를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뭐 마땅한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심리를 개선하려고 그러면 그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나 방송들이 그게 잘 안 되죠. 네. 자, 이제 그래프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말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초 개념을 다지실 때는 이제 말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프로 좀 분석해 볼까요? 이게 이제 ISLM 곡선이잖아요.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어떨 때?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초저금리일 때.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저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저축해봐야 뭐 이자도 못 받으니까.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뭐 돈이 안 되니까 현금 선호 현상이 발생한다.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 그걸 화폐 수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한다.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자, 핵심이 이거거든요. LM 곡선이 이게 화폐 시장의 이제 상태를 따지는 건데, 이게 이제 수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 때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 그런데 이게 수평으로 나오게 돼요. 이걸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일단 받아들이고요. 수평이 되는 현상. 이게 유동성 함정이다.
이럴 때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 이거는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LM 곡선인데 이게 수평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거 좌우로 이동시켜봐야 요 IS 곡선이 지금 요 빨간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현재 균형점이 요거 아닙니까? 근데 LM 곡선을 좌측, 우측 이동시켜봐야 수평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안 달라져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IS 곡선을 이동시키면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갈 거 아닙니까? 달라지죠? 예,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서 LM이 수평 상태일 때는 그게 유동성 굉장히 빠지면은 수평 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이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이 정책이 좋다. 그게 바로 재정정책이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케인스다. 네, 이번 시간은 재정정책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 용어,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